국내 최초 날씨 시사 토크쇼 웨더캐슬. 이제는 날씨 정보가 생활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활기찬 하루,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날씨 소식을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웨더캐스터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캐슬 진행을 맡은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 맹수영입니다. 지진의 불안을 다시 한반도를 휘어 감쌌습니다. 지난 19일 강원 동해시 인근 바다에서 규모 4.3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경북 울진군 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또 났고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27일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10분경 제주도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장재영 아나운서, 고아영 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아영 캐스터 최근 발생한 지진 구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실내에서 일부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올해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은 5건 중 4건이 모두 동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동해 남부에서 3건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들 지진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발생했지만 강원도, 경북 지역을 넘어서 충북 지역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규모를 떠나서 더 큰 이유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원전 6기가 모여있는 한울 원전과 거리가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정지, 시운전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26기 가운데 20기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악몽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상청이 매년 지진 연보라고 해서 매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이라든지 원인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자료가 있어요. 2018 지진 연보 자료에 따르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1,825건, 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43.5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많다고 느끼시는지 적다고 느끼시는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포항과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날 수 있어라는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렇지 한 2010년 정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기상청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 바로 옆이 이 지진관리팀 쪽이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오고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기상캐스터로서는 방송에서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40몇 건이 일어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의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연평균 43.5일이라고 한 것은 그 건이라고 한 것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의 총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8.4일에 한 번꼴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것도 많은 횟수인데 눈에 띈 자료 해석은 2016년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한 이후부터 정말로 눈에 띄게 발생을 했어요.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지진 발생을 살펴보니까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있어서 횟수가 더해진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252건 2016년에만 그리고 2017년에 223건, 2018년에는 115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발생한 지진이 연평균 아까 43건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196.6건. 거의 5배 가까이 지진이 2016년 이후에 발생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과 비교할 때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까 8.4일 만에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진도 지진인 거죠. 와, 이게 사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와, 이틀에 한 번이라면은 확 체감이 되죠. 무서운데요, 이거. 무섭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만 해도. 2018년도 작년에 지진이 1,809건. 자기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200몇 건이 발생을 그쵸. 했다라고 했으니. 그런데 여기에는 규모 5.0 이상이 5.0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기 힘드실 거니까 우리가 200 몇 건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규모 2.0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지러움 느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보니까 2016년 경주에서 발생했던 어마어마했던 지진 피해가 5.8이었거든요. 그렇죠. 리터 규모 5.8. 네. 그리고 2017년에 포항이 5.4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1000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급이 1,800건.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지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일본.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이죠, 일본. 맞아요. 네, 일본의 아소산 화산이 지난 16일 날 폭발 분화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라 이게 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 조산대 움직임 네. 활동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거라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음. 네, 일단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왕국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방금 분화했다는 큐슈 지역의 아소산 여기는 사실 케이블카 관광지로 끝내줍니다. 여기. 오. 그거 분화구 본다는 위를 거예요? 네, 아. 분화구 위를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밑에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그렇죠. 분할지 모르는 곳을. 네, 그래서 그 일본이 사실 부러운 게 이런 감시나 예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위험이 감지돼도 아예 중단을 해요. 아. 네,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아소산 분화가 시작되면서 연기가 200m까지 치솟았고요. 예, 이게 불의 나라라고 별명을 가진 구마모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소산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큐슈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 베푸 지역 온천으로 네. 유명하죠. 여기도 그냥 늘 그냥 온천이고 불 끓고 있어요. 온천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장정원 아나운서. 그다음 거기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고시마 쪽 가면은 음. 사쿠라지마 화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네. 여기도 또 재미있는 게 마그마가 네. 민가로 흘러내릴까 봐. 여기 활화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댐을 쌓잖아요. 네. 댐이 아니라 여기는 마그마를 막는 막기 방제 위해서. 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어마어마해 규모가. 와. 근데 이것 또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얘네들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용기 있는 사람은 가보는 참, 거죠. 예, 동전의 양면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활화산을 볼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일본은 관광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불안한 게 지금 올해 지진이 일어난 지역들을 쭉 봤더니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알라스카, 콜롬비아, 페루. 요 특징이 뭘까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정확하게 우리가 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그 나라들의 지진 발생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것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또 재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좀 나타나고 맞아요. 있고요. 지난주에 검색어를 찾아보면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그 검색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화산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진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의 화산 분화 움직임은 이미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지질연구원은 최근 백두산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가스가 분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또 덧붙였는데 사실 이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포착이 됐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백두산 천지 이제 근방에서 약 3,000배 이상의 화산 지진이 일어났고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0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는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면서 천지 주변의 온천의 온도가 무려 83도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가 일반 대기의 7배 이상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이제 지질연구원은 화산 분화 징후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불안불안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 백두산이 언제 분화했었는지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이 백두산이 처음으로 분화했다는 기록은 고려 시대인 939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7년 뒤 폭발 규모 7에 달하는 밀레니엄 분화가 발생했다는 기록인데요. 뭐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50cm 두께로 쌓였고요. 뭐 450km 그 백두산에서부터 450km 떨어진 개성 지역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또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에서도 백두산에 뭐 화재라든지 구름 이런 게 목격됐다고 전해지고요. 또 이후에도 백두산이 총 31번 분화했다고 합니다. 우선 뭐 1688년과 1702년에도 백두산에서 폭발이 일어나서요. 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 이런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화했다고 보는 기록은 1903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발생했던 에너지를 어떻게 환산하는 줄 아세요? 히로시마 원폭 16만 개가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화산 폭발과 지진이 날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날씨 변화는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을 했었어요. 이때 발생한 화산재가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에 항공기 수천 편의 운항이 중지가 된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뭐 단순하게 하늘길이 좀 막혀가지고 운항이 차질을 빚는다라고는 다른 분들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운항 중지 이유가 화산재에 있는 뭐 유리, 모래와 같은 그런 이물질들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갈 경우에는 항공기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이제 항공기 운항의 차질로 보이기는 하지만 또 상공 11km 이상까지 올라난 화산재로 인해서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발생을 했고 또 여진도 뒤따랐고 그래서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던 그런 어떤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화산 활동으로 나온 먼지가 대기권이 보통 한 지상에서부터 한 11, 12, 그쵸. 뭐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10에 11에서 12 우리 비행기가 다니는 그 항로가 그쵸. 보통 그 대륙권과 성층권의 관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성층권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예, 나온 먼지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서 오래도록 햇빛을 가려서 대륙권이나 지표면의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1883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순다 해협 부근의 크로카투아 섬에서 화산이 어떤 분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때 발생한 화산 먼지가 근대 역사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 화산 폭발로 일어난 해일이 30km에 달했고요. 그리고 시속 760km의 속도로 치솟아오른 화산재 분출물로 인해서 3,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분출된 화산 먼지가 땅에 내려 앉는 데만 2년이 걸렸대요. 이 먼지가 대기 가라앉는 중에 데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와. 가라앉는 것만 2년이 걸렸고 또 이 뿌옇게 태양을 가린 이 먼지 때문에 몇 달 동안 달이 파랗게 보일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럼 이 지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게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학자로는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하늘에 낀 이런 그 먼지들 있죠. 네. 얘네들이 만들어낸 구름으로 인해서 일종의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또 해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제 자연현상적으로는 지구 온도 더 올라갔을 거다.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 효과도 있어서 이 정도인 거다. 라고 해서 미세먼지하고 또 기후변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성이 있는데 이 당시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 가량이나 낮아졌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분명 지구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가량 낮아져서 대규모 흉작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2100년까지 파리 총회에만 해도 2도 상승 제한하자.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지난해 송도에서 특별보고서 발간해서 1.5도로 제한했잖아요. 우리 1.5도가 넘으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2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앙 수준의 기온으로 변화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재난 주간 방송사 KBS잖아요. 네. 그렇죠. KBS에서 참 재밌는 게 재밌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재작년에 2017년도에 신입 기상캐스터 그 당시 뽑았을 때 그 친구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동해안에게 원래 알잖아요. 기상캐스터 시험 볼 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갑자기 즉석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동해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진 해일 특보가 내려져서 지금 몇 분 뒤면은 닥친다. 네가 그 현장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리포팅해봐라. 어렵지만 어렵네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어떤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지진 뭐 해일 지진 해일 경보 있기는 하지만 내려진 적이 없잖아요. 그 주의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백두산이 정말 폭발한다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인 기록도 기록이지만 당장 입지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 이거는 사실 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게 굳이 뭐 이걸 폭발해서 우리가 1등이야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많이 불안하죠. 일단은 백두산에 천지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네. 예. 일단은 화산재도 화산재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뜨거운 물에 네. 뭔가 들어갔을 때 물이 막 확 터졌어. 튀죠. 그렇죠. 이게 끓는 물이 그 수십억 톤이 그냥 한 번에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화산재 이전에 끓는 물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그마 이전에. 네. 아. 결국에는 홍수도 홍수인데 뜨거운 물의 홍수라는 거죠 이게. 야,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정말 이거는 진짜. 끔찍하네요. 네. 거기다가 도로, 댐, 전기. 안 그래도 북한은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네, 방제라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다 없어진다, 마비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볼 수 있는 게 뭐 마그마나 뜨거운 물이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화산재 앞서 말씀하셨다. 맞아요. 네, 그 화산재가 그때 이제 바람의 방향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남쪽으로 이렇게 불어온다면은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쌓이면은 부산대학교의 윤성훈 교수가 이제 추정한 바로는 네. 4조 5천억 정도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 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태양열도 가리고 네. 또 재가 가라앉으면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농작물에 못하게 되고.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을 네. 게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경제적인 피해도 크겠네요. 네, 여기다가 공항, 제주 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항은 거의 마비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제주 공항을 제외. 예.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그 건물에도 영향도 많이 미칠 거고요. 뭐 서울에서만 뭐 수백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의 경제적인 것도 왜냐면은 항공기에 이게 교류가 안 된다라는 거면은 거의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마비 수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항공기가 마비된다라는 게 비행기가 뜨거내려서 그 항공사들의 수입이 직접적인 줄어든다가 손해로 아니라. 잡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도 못 들어오죠. 그렇죠. 수입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그것까지 다 거네요. 파악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려면 백두산 가서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그렇죠. 쉽지가 않지. 이게 또 절반은 또 중국하고 또 얽혀 있고 또 뭐 또 정부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 좀 가서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죠. 그리고 또 관측소를 다양하게 설치해서 일본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에도 우리가 즉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자주 만나고 자주 가서 보고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참 사실 쉽지 근데 거기다 뭐 CCTV 같은 거 달아놓으면은 참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화산용 이게 화산용이냐 용이냐 아니면은 다른 누구를 용이냐 감시하려고 하냐? 그렇죠. 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산 얘기를 나왔지만 음. 사실 이 화산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산이 폭발한다가 아니고 이게 저희 다 지질, 지각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 화산도 어떻게 보면 지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분화하는 음.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진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서 땅이 갈라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쉽게 네. 말씀드리자면.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는 탄소
탄성 반발이라고 해요. 탄성이 다시 늘어났다 돌아온다는 그 탄성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시지 있잖아요. 소세지. 네. 저희 뭐 프랑크 소세지 같은 긴 네, 소세지를 소시지. 양 끝을 잡고 살짝 구부리면 이게 휘어지죠. 네, 휘어져요. 둥그렇게. 이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음. 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구부리다 보면은 이게 휘어지다가 나중에 부러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러지고 나서 이 휘어졌던 게 꼿꼿하게 다시 원래대로 그렇죠. 펴진단 이렇게 했을 말이에요. 때 이렇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솟아버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아. 지층도 이 소세지랑 똑같아요. 힘을 받으면 이제 휘어지면서 막 모습이 바뀌다가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이 축적되면 이게 지층이 끊어져서 단층이 되고요. 원래 이 뻣뻣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반발력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진은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뭐 대륙이 이동하고 해저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뭐 산맥이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뭐 이 밖에도 화산 활동으로도 지진이 발생하지만요. 뭐 이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요. 또 폭발물에 의해서 인공적으로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합니다. 북한에서 핵실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여진입했을 때 네. 그걸 갖고 이게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 뭐 북한에서 다시 핵실험을 하는 거는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게 이게 네, 바로 맞아요. 인공 지진이라는 네. 거겠죠. 많은 분들이 지진의 규모와 진도 이런 거 헷갈려 하는데 장재원 아나운서가 또 이런 설명도 쉽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규모, 지진의 규모. 이제 사실 우리가 규모 그러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리터 규모. 네. 리터 규모. 예. 우리가 리터가- 줄곧 뭐 5.0, 3.0, 맞아요. 2.0 그거죠. 네, 이 리터가 학자 이름이에요. 미국의 지질학자 음. 리터가 만들어서 리터 규모예요. 그래서 리터, 뭐 릭터 예, 이런 규모라고 네. 하죠. 1935년도 지진의 강도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딱 얼마, 규모가 얼마 딱 정해진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그 우리가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지진이 일어나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나한테 오는 충격은 좀 약해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에너지가 이제 감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면서.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진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진도. 예. 쉽게 말해. 진도는 상대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쉽게 내가 말해서 느끼는 예. 규모는 온도예요. 온도. 예. 근데 진도는 뜨거움이에요. 개인마다 느끼는.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날씨를 측정할 때 규모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이런 측정 기온값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느끼는 체감 온도 같은 개념인 거네요.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질 때마다 뭐 얼마 정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대부분이 이제 규모고요. 네.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진앙지의 위치라든지 진앙지 바로 위에 있냐 아니면 떨어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5.0, 규모 5.0, 뭐 4.3, 5.8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쉽게 체감을 안 하는데 실제 이게 1.0 차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규모가 1.0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의 양이 32배. 아, 그냥 그 수혜가 아니라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1.0에서 2.0이 32배, 2.0에서 3.0이 또 32배. 그러면 32 합치면 곱하기 32. 예, 그럼 1000배가 어마어마하게 넘는 거네요. 나중에는 그렇죠. 어. 1000배 이상의 에너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참고로 2016년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네네. 네. 이게 본진이 최대 규모가 5.8. 근데 그 이듬해 발생한 포항은 5.4였어요. 네네. 0.4 차이니까 비슷하네? 비슷한 라고 애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 지진 강도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게 10배 정도. 아, 10배 이상. 예, 그거 우리가 한 번 흔들리게 10번 더 흔들려 생각해 봐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차이인 거죠. 비슷하다라고 아. 생각해요. 예, 비슷한 규모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네. 그리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규모의 어떤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해주셨던 진도가 이제 상대적인 네. 온도가 아닌 따뜻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수정 메르칼리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이라고 해요. 이제 로마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엔 TV에서도 뭐 재난 방송 많이 하시는데 이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설문을 기준으로 계급하게 한 거고요. 12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진도는 지진의 규모와는 달리 주관적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는 주관적으로 느낀 진동에 따라 지진의 강도를 계급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진이 나더라도 지역에 따라 진도는 다를 수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동해 남부 쪽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나 충청도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는 낮아진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2 진도의 계급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 요령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고하영 캐스터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진도 12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진도 1.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 나타나지만 지진계는 감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2가 되면은요. 매달린 물건, 뭐 액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약하게 흔들리면서 몇몇 좀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아,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진도가 더 약한 거네요. 네, 맞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그 저희가 느끼는 강도가 커지는 건데 아, 이게 진도가 3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그럼 느낌이에요. 진도 3만 돼도 그쵸. 굉장히- 몸이 떨리는 약간 어때요? 불안한 거 있잖아요. 2016년 경주 지진 때 느끼셨나요? 진도? 저는 경주에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뭐 진짜 뭐 가만히 있다가 찬장에서 막 유리잔 떨어지고 이래서 무서워서 집 밖에 나와 있고 막 운동장에 있는데도 막 몸이 떨려가지고 되게 두렵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 네. 느끼셨는지. 저는 직접 느끼지는 못했어요. 전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에 9층 11층 건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내가 몸이 요즘에 너무 안 좋나? 현기증이 한번 픽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내가 푹 꺼졌다라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간에 진동이 더 느껴졌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진도 3보다 약하게 느꼈는데도 그건- 느낀 거잖아요. 서울에서 있었는데도. 네, 아마 그건 진도 2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 주변 사람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 그리고 느낌. 진도 3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진을 네. 직접적으로 그 느끼는 웬만하면 다 거잖아요. 느낀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게. 진도 4는요? 진도 4가 되면은 이제 멈춰 있는 자동차가 흔들리는 수준이고요. 오. 이제 진도 5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요. 그릇, 창문 이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도 6부터 되면 피해가 더 커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무거운 가구 있잖아요. 뭐 옷장이라든지 네. 이런 가구들이 움직이거나 벽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이제 진도 7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고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진다고 하고요. 네. 진도 8이 되면 창틀로부터 아예 창문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수준이 되고 뭐 굴뚝, 기둥 뭐 이런 벽 같은 게 무너져 내리는 수준이라고 해요. 와. 그래서 진도 9가 되면은요. 모든 건물에 피해를 입고 집 표면에도 균열이 가고 지하 송수관이 파괴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진도 10이 되면 땅이 갈라지고 기차 선로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그 TV에서 보았던 일본의 지진 피해에서 철길 휘고 네. 도로 끊어지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막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도 10에 해당되는 지진의 그렇죠. 피해를 계속 일상적으로 가지고 사는 건가요? 많이 느껴요. 제가 아.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목욕탕에 앉아 있는데 이게 그 물에 약간 파동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옷을 찾아요. 일단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네. 분들은 어떠셨나? 일본 사람들은 되게 그냥 태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가 아니면은 일상적인 거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네. 와, 방송과 네. 와, 그건 부럽네요. 네. 정말 아, 부럽네요. 부럽죠. 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얼마 전에 지진보다 한 50분 정도 늦게 문자가 와가지고 맞아요.
좀 아, 그런 그리고 그 얘기가 문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와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에 이것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라고 해서 그냥 마치 스팸 문자 보내듯이 흘려버리는 네. 우리의 국민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그건 많이, 여러 많이, 가지로 네, 참 맞아요. 부럽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단계를 살펴보면요. 더 할 거 아니에요. 끔찍할 거. 진도 11. 다리가 무너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진도 12가 되면요. 물건이 공중으로 튀어나가면서 땅 표면의 파동이 눈으로 보인다. 아, 이거는 거의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아니면 일어날 술을 수 많이 있다는 먹었을 거죠. 때 볼 수 있거나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2016년 이후부터 도대체 왜 이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10의 단위가 아니라 왜 100의 단위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지진이 잦아진 이후 많은 학자들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규모 그 당시에 9.0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좀 전에 그 장재용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던 규모의 에너지 환산법에 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항 경주에 그냥 뭐 2배 정도가 천 배. 아니라 아니죠. 예. 그렇죠. 몇천 어마어마한. 배가 될 수도 있죠. 역시 아직까지도 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동해에서 발달하는 지진들은 위치를 바꿔가면서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요거 역시 동일본 대진으로 인해서 해상 지진의 발생 빈도 증가하고 어떤 지각층의 변화가 생긴 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지진의 두려움을 느꼈을까? 정말 어렸을 때는 일본의 이야기로만 느꼈고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 맞아요. 저기는 지진. 요즘 아이들은 지진 재난 교육 굉장히 필수적으로 받고 있는데 참 네, 맞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다행이게도요. 저희가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저희가 점점 재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 포항 지역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 대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까지만 해도 480여 개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재난 대응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요. 작년에는 634개 단체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제 더 저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강도를 늘린 건데요. 몇 가지 살펴보시면 우선 학교에서의 대비 훈련은요. 기존에는 이론형 교육이 많았어요. 어떤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인지를 해준 정도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참여 강도와 범위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요. 학부모까지 함께 전국적인 지진 상황을 가정해서 발령된 재난 방송의 지시에 따라서요. 침착하게 대피 장소로 대피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또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런 행사가 좀 많아요.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이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재난 안전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이런 주도적 참여 체험형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요.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요. VR 기기 아시죠? 저희 가상현실 네. 보는 맞아요. 그 VR 기기를 이용해서요. 가상현실 속에서 지진을 강도별로 직접 느껴보는 체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우리 하연 씨도 참여 매년 하고 네. 있잖아요. 기상기후 박람회 보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넓은데 기상기후 한켠에 박람회 하고 있으면은 그때 우리 소방 안전 네, 소방 맞아요. 박람회들 주말까지 하는데 거기서 인기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유독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꼭 체험하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지진 실제 들어가서 강도별로 흔들림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우고 머리 피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말 체감하는 공포에 대한 거를 먼저 느끼게 해서 이게 이 정도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일본에서 좀 따온 건데 일본에 지진 체험 차량이 있어요. 얘네들은. 오. 예, 그 트럭을 좀 개조해서 뒤에 무대처럼 왜 우리 선거 때 보면은 막 네. 운동하고 그 선거 차량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테이블도 있고 거실처럼 이렇게 실제 자그마치 꾸며놨어요. 집처럼 실내처럼 예, 되는 거예요. 꾸며놓고 거기가 그 차가 흔들려요 이제. 뒤가. 그 흔들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숨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하는데 실제 해보잖아요. 무서워요.
이게 지진에 흔들려서 부딪히는 것보다 서로 밑에 들어가다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람끼리.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기 예. 때문에 정말 무의식에서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훈련이 필요하네요. 그런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혹시 두 분 소화기 실제로 쏴봤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 쏴본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핀 빼고 하는 이론만 거.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소화기를 쏘게 되면은 지진이나 이렇게 뭐 화재가 났을 때 지진도 마찬가지인데 불이 나면 불부터 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소화기가 내가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정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조금 더 아이들도 쉽게 휴대용도 굉장히 네, 많긴 휴대용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던지는 거 투척식도 나오고 자동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존 배낭이라고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찾아봤어요. 살려고도 했었고. 이게 그 3days 배낭이라고도 불러요. 네. 한 3일 정도. 집에 전투 식량도 있기는 해요. 예, 맞아요. 혹시 몰라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생존 배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그 안에 담아야 될 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보온. 먼저 한번 물어보시지. 아, 네, 뭘까요? 이런 것처럼. 나머지 세 가지는 또 뭘까요, 그러면? 라디오. 전 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 식량, 그다음에 라디오, 통신 수단, 어. 예,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렇게 크게 어.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마음으로 우리 살 수 있는 거네요. 예, 옷까지 맞아요. 돈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배낭 하나에다가 첫 번째가 이제 모자나 담요, 모자가 되게 중요해요. 아 모자요? 모자. 예, 탄탄한 모자가 모자. 헬멧도 좋은데 일반적인 모자도 체온이지? 머리로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모자가 부피도 작으면서도 훌륭한 보온재예요. 그다음에 일회용 비옷 같은 거 있죠. 왜? 네, 아, 네. 그것도 체온 유지를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런 게 이제 보온 쪽으로 좋고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물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네. 물도 준비는 하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비닐팩이 있어요. 어? 한 30리터 이렇게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럼- 비닐팩을 준비해뒀다가 모아놨다가 아. 물 그렇죠. 앞에서. 아. 물을 언제 그걸 들고 도망을 다녀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예, 예. 하니까. 그럼 그 그다음에 비닐만 챙겨서 나가면 돼요. 라면 많이 챙기죠. 한국 사람들. 라면 안 챙겨도 된다. 라면 안 돼요. 라면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유통기한 짧아요. 짧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짧아요. 은근히 네. 저희 옛날 라면이라 그러면 한 몇 년씩 두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 줄 유통기한을 알았는데. 확인을 안 하죠 많은 그리고 분들이. 맞아요. 신났는데 언제 그거 그 브루스타 켜가지고 그 라면 끓이고 앉아있어요. 물에다가. 예, 라면보다 통조림, 통조림이나 유통기 맞아요. 예, 건빵이나 초콜릿 같은 열량이 높은 거 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훨씬 좋고요. 사실 그 군대 전투 식량이 최고입니다. 그 있어요. 저도 좀 모아놔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뭐 음. 구급약, 라이터, 나침반, 칼, 지도 이런 것들. 지도도 많이 챙겨요, 사실은. 상당히 그 부피와 무게가 예. 적으면서 맞아요. 다방면으로 그게 활용할 수 핵심이에요, 있는. 사실은 생존 배낭은. 생존 배낭을 음. 꾸리랬더니 그 여행 가는 캐리어를 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한 번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라디오하고 건전지하고 보조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갇혔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 아, 예. 이 호루라기. 정도만 싸면 돼요. 호루라기 생각 못했어요. 네. 라디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 방송을 하면 TV가 꺼지더라도 라디오에서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나와요. TV 네. 켜서 봐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참 이 얘기하면은 그 방송국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항에 지진 났었을 때 저는 이제 주변에 기상캐스터들이나 라디오 쪽에 기상 방송 전하는 이제 어떤 후배 겸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례가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을 때 그 지역에 교통방송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말 그 제 기능을 제대로 막 이렇게 잘 못해서 괜히 이 지역에 굳이 왜 만들었냐 뭐 경북 쪽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히려 지진이 나니까 정말 제대로 라디오 역할을 제대로 했었던 거예요. 통신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맞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그 제작을 하면 스튜디오가 있지만 그 스튜디오를 뭐 녹화하고 마이크 체크하는 그 조정실 있잖아요. 네. 근데 진앙지하고 굉장히 그 지역에 가까웠어요. 아. 주조의 이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순간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였다. 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해도 되겠죠. 창피하자. 아 근데 그게 창피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진앙지 근처에서 났으니 어째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사활을 오. 걸고. 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10명의 캐스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8명이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이 생존 본능인 거예요. 갈 것 네, 같아요. 이해는 돼요. 네. 근데 나머지 두 친구들은 그 제 친구들이어서 그런데 제 제자여서 헬멧 쓰고 하는데 여진은 그냥 느끼면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먼지 같은 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복구를 하지 못하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이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참줘야 느끼는 돼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겠지만 근데 그 사명감과 그 와. 본능을 이겨낼 정도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뭐 생존 배낭이라도 하나씩 선물을 좀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울산까지도 경주, 포항, 울산 이 지역이 울산 같은 경우 북구 쪽에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도 그 진동 여진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지는 않았지만 헬멧 쓰고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했던 캐스터도 진짜 와. 박수 쳐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목숨 걸고 방송을 했다라는 말이 괜히 있지 않을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라디오 전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우리가 앞서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문자 스팸처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도 인지를 못해요라고는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이 지진 재난 문자를 정말 1분 1초가 우리가 초를 다툰다라는 말 하잖아요. 지진이 그래요. 초를 다툽니다. 정말. 왜냐하면 20초 전에만 문자를 보내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20초 동안 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20초 전에만 안전하게 문자를 보내줘도 침착하게 상황 전개 충분하고요. 10초 전만이어도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대요. 아, 그리고 맞아요. 5초 전만이 돼도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2초 전에는 사실 행동 대피가 힘들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진파가 피파와 에스파가 있어요. 근데 피파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보다 1.73배 빠르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진으로 날 피해는 에스파지만 피파의 감지만 잘 돼도 우리가 신속하게 바로바로 미리 조기에 좀 대피할 수 있는데 지진 조기 경보 시간 과거 2016년 50초에서 우리 2020년 내에는 10초 내로 줄이겠다. 라고 해서 과거에 정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 경주 지진 때. 근데 지금 지난해 5월에 지진 재난 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통신사 있죠. 뭐 SK텔레콤, 네. KT, LG, U+ 이런 그 통신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해서 그래서 문자 전달 소요 시간이 1초에서 5초가 여기서 더 줄이겠다. 이런 노력들도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울산에서 기상캐스터를 처음 해봐서 아직까지도 그 울산 지역에 있는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래픽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변 지역에서 지진을 발생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바로바로 자막으로 자동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 2016년 이후에 방송국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재난 문자 방송들, 재난 어떤 자막 방송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지역 방송사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앙의 MBC, KBS, SBS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지역민들에게 가장 네.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방송사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게 체계가 갖춰져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대요. 엔지니어 기술자가 자기가 확인해서 빨리 자기가 먼저 넣으라고 하는 약간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도 좀 있긴 해서 그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더 큰 지진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게야 하겠지만 발생을 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거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무언가 빨리 제정이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전한 이야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방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밑에 한번 숨어볼까요, 우리? 네. 저희도 훈련 한번 하고 끝나나요? 그래 볼까요? 네, 한번 진짜 끝나면서 인사하고 숨어볼까요? 저희 인사 끝나면 클로징 하면 바로 들어가는 누가 제일 걸로. 먼저 잽싸게 숨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날씨 시사 이슈와 함께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정보들과 또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먼저 이어폰 빼지 마세요. 숨으려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나시카 커뮤니스트 맹소영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당했어. 우리 당했어.